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유럽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10개월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1999년 어마어마한 이 항공전을 했던 코소보 내전, 그 코소보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해부대가 충무공 이순신급, 우리 주력 전투함인 KDX-2 충무공 이순신급들이 주로 출전을 하는데 이거 좀 잘 못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뭐 그런 내용들까지 알아보겠고요. 우리 K9 자주포 에스토니아에 하역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청해부대 작전 소요 때문에 조기 퇴역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대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청해부대 임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군으로서는 궁여지책인데 선진국의 대형 원양 초기함처럼 별도의 함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내년 5월에 출항하는 청해부대 40쯤부터 기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대신 보다 소형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2월 11일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광개토대왕급 파견에 대비해 원양 항해와 현지 작전에 필요한 함정 개수 및 보수 계획을 검토하면서 광개토 대왕함을 보냈을 때 현지에서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청해부대 파견 전투함 체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 강화에 따라 국내 배치 수상함 전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주력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이 과도할 정도로 혹사당하면서 선체 피로도가 크게 달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5,0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은 모두 6척이 건조되었지만 이 가운데 3척은 청해부대, 파병, 교대, 교육훈련과 정비 때문에 사실상 묶여있는 전력이고 나머지 3척 역시 해역함대 지원과 해외 순항훈련, 림팩 등에 동원되면서 선체의 연식에 비해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파견은 해적 소탕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미사일과 어뢰 등 중무장한 함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호위함이나 해경 경비함을 파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도양과 아덴만의 해상 상황이 워낙 거칠고 이란이나 후티 반군 등 돌발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호위함이나 경비함 수준의 전력을 보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군 당국은 그동안 주력 전투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을 청해부대 파견용으로 동원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말리아 일대 해군력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대양 항해에 적합한 대형 선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저강도 분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원양 초기함을 건조해 해상교통로 치안 유지 임무 전용함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디 정부 당국이 해외 파견용 대형 원양 초기함과 이 전력 운용을 위한 정원 개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참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이 레이더가, 대공 레이더가 너무너무 성능이 후져가지고 정상급 구축함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해군에서는 완전히 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전투함이죠. 일단 한국 해군의 최상층에는 방공 구축함인 이지삼, 세종대왕급 이지삼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6척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문무대왕, 대조영, 왕건, 최영, 강감찬 뭐 이런 그 군함들이 있는데 이 군함들 6척이 완전히 핵심 전력이죠. 이 군함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활동을 하냐 하면은 일단 청해부대를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아덴만의 예명작전, 최영함이 그때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가서 작전을 4개월 합니다. 그럼 가기 전에 가는 동안 한 달 동안 항해를 하죠. 또 돌아올 때 한 달 항해하죠. 그러면 항해와 작전에 6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함장이 또 지난번하고 또 바뀌었으니까 계속 함장은 뭐 1년 또는 2년, 1년 반에 한 번씩 계속 교대가 되니까 새로운 함장과 새로운 승조원들이 이 청해부대 작전, 왜냐, 이 함정 승조원들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UDT에서도 오고 해병대에서도 오고 또 뭐 각종 또 본부에서도 오고 공보지원팀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부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 함장 주도하에 이 UDT를 비롯해서 이 뭐 어떤 그 해적 제압 훈련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함정에는 없었던 UDT나 뭐 해병대나 이런 사람들이 숙소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 개조 작업과 훈련 작업하는데 한 달. 돌아오면 이 뭐 4개월 이상 한 5개월 정도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아서 그 미세한 모래들이 그냥 배관 곳곳에 틈 곳곳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리하는데 또 한 달 이상. 그러면 결국 청해부대 가서 작전은 4개월 하지만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준비하는데 한 달, 돌아와서 수리하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해서 8개월 이상을 소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록 한 척이 거기서 작전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척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척은 돌아와서 수리하고 있고 또 여기 시간이 좀 지나면 작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척은 가고 있고 그리고 교대에서 작전하고 한 척은 작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척은 오고 있고 한 척은 준비가 다 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척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축함이 6척인데 세 척을 오직 청해부대 아덴만 이 선박 호위하는데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청해부대 한 척이지만 실제로는 세 척이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이 정상급 구축함이.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세 척 가지고 뭐 하냐? 림팩 훈련 가죠. 림팩 훈련 가면 2달, 석 달 걸리죠. 가는데 또 한 보름, 오는데 보름. 거기서 훈련하는데 한 달 이상. 또 훈련 가니까 그냥 야 내일 훈련 가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죠. 그런 거 준비.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순항훈련 그거 6개월. 돌아와서 또 수리해야 되죠. 6개월 항해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내 지금 북한의 위협은 저렇게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북한의 도발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세종대왕이 방공작전을 하면 옆에서 세종대왕을 호위해주고 해야 할 호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위함을 이 중국 이순신들이 맡아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거는 그 청해부대가 이제 첫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급이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문제 제기가 그때 있었고 저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저는 더 낮춰서 해경함이 가면 안 되냐. 이거 딱 해경함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이 호위해야 될 선박이 우리 구축함처럼 30노트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뭐 20노트 뭐 12여 노트, 18노트 이런 식으로 달리니까 이 선박들하고 속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군함들, 구축함이나 호위함처럼 30노트 필요 없고 해경함처럼 한 22노트 이 정도 속도의 경비함이 가도 되고 상대는 누구냐? 해적들 아닙니까? 해적들 상대로 76mm 한 포면 뭐 최강의 무력이죠. 거기다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한 포, 76mm 한 포. 거기다가 이제 중기관총 이 정도 되고 헬기만 이착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경함이 가도 된다. 해경함하고 이 군함하고 가격 차이가 8배에서 10배 정도 납니다. 똑같은 덩치의 이 5,0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이 당시 건조 가격이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동해 해경에 있는 그 삼봉호 5,001함이죠. 6,000톤급입니다. 그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덩치 크게 만들었는데 그 삼봉호 해경 경비함 건조 가격이 500억입니다. 그 정도로 군함은 비싸요. 그래서 좀 값싼 거 만들어서 보내자.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꼭 우리가 군함이 해군이 가야 된다면 이런 거 만들자. 지금 이게 필리핀이 우리 한국의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5척 계약해서 지금 가져가고 준비하고 있는 초기함인데 2,400톤급이에요. 이거 좀 덩치 좀 키워서 이런 스타일로 무장은 그냥 뭐 한 포 뭐 이 정도뿐이죠. 그러면 해적 상대하면 한 포 있으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원양 초계함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군함 중에. 그래서 이거 필리핀에 수출하는데 한 1,000억 원이면
요거 덩치 한 3,500톤 정도로 키워서 원양 초기함해서 한 1,500억 원에 만들어서 요거 한 3척 4,500억 해서 청해부대만 계속 돌리자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뭐 거기까지 가려면은 중기계획 태우고 한참 걸리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가도 됩니다. 광개토대왕 덩치가 길이 135.4m, 폭이 14.2m, 그리고 기준 배수량이 3,200톤, 만재 배수량이 3,900톤. 충분해요. 저 광개토대왕급도 타봤고 충북 이순신급도 타봤는데 뭐 물론 덩치는 충북 이순신이 더 크지만 충분히 작전할 수 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이제는 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같은 함대에 있는 이 FFX죠. 대구급. 그 대구급 호위함보다 능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을 지금 아주 강력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할 거라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거라면 차라리 일선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또 이런 걸 돈 들여서 건조하는 것보다는 그 광개토대왕을 이 대해적 작전, 어차피 지금 이건 끝나지 않을 계속 갈 작전이기 때문에 대해적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어떠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안보에 필요한 충북 이순신급을 정말 북한을 상대로 주변국을 상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거는 뭐 반드시 가야 하는 사업이다. 이거 눈치 보고 계산할 것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K9 자주포 18문을 도입하기로 했던 에스토니아가 여기에 12문을 더 얹어 30문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에스토니아군 전체 병력과 포병 규모를 생각하면 파격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기존에 18문 도입을 결정했던 한국산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36문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카르모 사르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 총괄본부장이 현지 시각 12월 10일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2월 10일 팔디스키 항에 도착한 K9 자주포 인수식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르 총괄본부장은 우리는 K9 자주포 12문을 더 도입해 에스토니아군의 예봉을 더욱 강력하게 다듬어 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6월 4,600만 유로에 K9 자주포 12문을 중고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옵션으로 6문 발주를 추가로 행사해서 총 1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은 6회 공군을 전부 합쳐도 병력 규모가 7,200명 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고 포병 전력 역시 중고로 도입한 구형 FH-70과 D-30 견인포 도합 66문에 불과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구형 화포를 모두 퇴역시키고 K9 자주포 36문과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 6문으로 포병 전력을 전면 개편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인수식에서 에스토니아가 발표한 K9 자주포 추가 도입 물량은 12문인데요. 에스토니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6문을 추가로 발주해 총 36문, 2개 대대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총병력 7,200명, 이 가운데 육군은 2개 여단 4,000여 명 수준인데요.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는 2개 여단 전체를 일반 지원하는 전략 자산으로 K9 자주포는 각 여단에 1개 대대씩 완편 체제로 배치해서 병력 대비 화력 밀집도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나토 최전선 국가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이번 K9 추가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번 에스토니아의 추가 도입 결정에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도 K9 도입을 추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9 에스토니아 발트 3국 중에 북쪽에 있는 바로 발트의 산트페테르부르크 입구에 있는 나라죠. 에스토니아. 여기가 18문을 도입하는데 12문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에스토니아라고 지금 커버에다가 지금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적어놨냐? 화물선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내려서 트레일러에 지금 결속하고 있죠. 에스토니아 적어놨는데 며칠 전에 폴란드에 우리 K9과 K2 전차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 화물선에 이 에스토니아에 배달할 자주포도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내려주고 그리고 에스토니아로 가서 지금 내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방사청, 그 현지로 치면 방사청 같은 그 기구에 이 총괄본부장이 나와가지고 12문 더 도입해서 30문 가고
장기적으로 6문 더 도입해서 36문 해서 2개 대대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육군에 2개 예단이 있으니까 그 1개 예단에 1개 대대식 K9 자주포를 완편하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FH-70 이 스웨덴과 이탈리아가 합작으로 만든 155mm 견인포죠. 이거 또 그 이전에 D30 소련이 만든 그 152mm 견인포 이거 다 퇴역하고 K9으로 그냥 면모일신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같은 발트 3국 중에 지금 이 리투아니아가 프랑스의 세자르와 독일의 PZH-2000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의 PZH-2000 나쁘다고 지금 막 학을 떼고 있는데 그 옆에 라트비아만 아직 자주포를 도입 안 하고 있는데, 라트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중고 M109 이거 59문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뭐 옆에 지금 PZH-2000 또 북쪽에 이 K9에 비하면 포도 아니죠 이제는. 그러니까 라트비아도 빨리 에스토니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독일의 PZH-2000에 학을 떼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K9 한 2개 대대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계속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유럽이 다시 또 다른 비극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코소보가 말썽입니다. 과거 나토가 개입해서 겨우 안정화시켰던 세르비아 남부의 코소보에서 또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나토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0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코소보 공화국에서 코소보 민병부대와 세르비아 특수부대가 충돌해 교전이 발발했으며, 이 직후 세르비아군이 코소보 국경으로 집결 중이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12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소보 북부 지역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주말 내내 코소보 북부의 미트로비차 주변 도로를 점거하고 코소보 경찰과 대치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코소보 경찰 조직은 물론 유럽연합에서 파견된 EU 코소보 법치 임무단 무장 차량을 공격하면서 사태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세르비아 정부에서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 사용을 금지한다는 코소보 정부의 발표 직후 벌어졌는데요. 이 조치에 항의한 세르비아계 코소보 경찰 대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쓰고 경찰서를 뛰쳐나간 뒤 무장을 하고 돌아와 코소보 경찰 옛 동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격을 벌인 범인들은 모두 체포됐지만 세르비아계 경찰과 판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는데요. 유럽연합이 긴급 중재에 나서 코소보가 자동차 번호판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세르비아 역시 코소보 지역의 차량에 대한 번호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코소보 경찰에서 사직서를 쓰고 뛰쳐나간 경찰들과 합세해 코소보 북부의 주요 도로를 막고 출동한 코소보 군경에 총격을 가하는 등 사실상 무장 반란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세르비아가 특수부대와 정규군을 보내 무장 반군을 지원하면서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현지 시각 12월 11일에서 12월 12일로 넘어가는 심야에 세르비아군이 코소보 북부 미트로비차 지역에 진입하면서 세르비아가 본격적인 코소보 지역 군사작전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1999년 코소보 전쟁 이후 23년 만의 일입니다. 인구 약 195만 명의 코소보는 알바니아계 주민이 94%, 세르비아계 주민이 2%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세르비아와 완전히 다른 무슬림 국가인데요. 소수의 세르비아계 주민이 일으킨 무장 폭동과 세르비아 정부의 지원이 제2의 코소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코소보로 들어가는 세르비아 군의 모습입니다. 끝도 없이 이런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트럭 운전사들이 나는 이 코소보 번호판 못 달겠다 하고 이렇게 도로를 막고 시위하고, 그 시위를 진압하라고 경찰을 보냈더니 그 경찰들도 또 그중에 세르비아계 전 인구 중에서 2%가 세르비아계인데 그 세르비아계 경찰들이 난 못하겠다, 진압 못한다 하고는 사직서 쓰고 나가가지고 총 들고 와서 동료를 쏴버린 겁니다. 코소보 내전 1999년 정말
엄청난 그 항공전이 벌어졌었는데요. 밀로세비치라고 하는 독재자죠. 티토 사후에 티토의 뒤를 이어서 권좌에 올랐고 그러면서 이 유고 연방이 이제 해체되면서 많은 나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고슬라비아가 세르비아가 사실은 종주국 비슷하게 남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니그로 그리고 남쪽의 북마케도니아 뭐 이런 식으로 다 또 크로아티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분리가 되어서 크로아티아나 몬테니그로나 북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나토에 가입했고 세르비아는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르비아는 이 아래에 있는 코소보 말씀드렸듯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 무슬림인데 이 코소보가 독립하려고 하니까 밀로세비치가 이제 완전히 인종 청소에 가까운 이런 학살을 벌여버렸죠. 여기에 나토가 개입해서 나토가 이제 지상군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는 오직 공중 항공력으로 때리기만 했는데 그래서 코소보 전쟁을 다른 말로 코소보 항공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밀로세비치를 차단하고 여기에 이제 이 나토 그리고 EU군이 들어가서 평화유지군 격의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2008년에 급기야 코소보는 독립선언을 했지만 미인정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몰도바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처럼 또는 루안스크, 도네츠크처럼 미인정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고 세르비아는 친중, 친러 정책을 취하고 있죠. EU는 맞는데 나토는 아닌.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중국 수송기 Y-20 수송기 8대가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수출했다. 그때 뭐 아주 떠들썩했었죠. 바로 HQ-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했는데 그게 중국판 S-350이라고 하는 120에서 한 150km 날아가는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걸 이제 수출했어요. 완전히 친중, 친러. 그래서 이게 혹시 경찰들이 이렇게 시위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세르비아 군들이 들어온 거 보면 미리 짜고 한 거 아니냐. 군대를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짜고 한 게 아니냐. 그럼 누가 하고 짰냐? 러시아가 지금 이 오른쪽의 우크라이나에서 전황이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나토와 미국의 신경을 한번 좀 자극해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여력을 좀 떨어뜨려달라. 그래서 이 겨울 대공세에서 조금 뭔가 이익을 보려는 그 러시아의 사주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무튼 23년 전에 밀로세비치가 집권하고 있던 그 세르비아에서 어마어마한 인종청소를 했던 이 코소보 이 내전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추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